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 하나를 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는 거죠. 이 순간 이후 세계 기축 통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쓰는 돈은 실물 담보 없이 그냥 믿음만으로 굴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서 금값은 3배 이상 폭등했고, 반대로 말하면 달러 가치는 3분의 2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뒤로 미국은 20년 가까이 물가가 매년 10% 이상 치솟는 지옥을 경험했죠. 지금 우리도 다시 물가 폭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금으로 바꿔주던 시스템을 버린 게 실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미국 경제 패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주장하거든요.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게 오히려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을 불필요한 족쇄에서 해방시켜서 세계 경제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일부 정책 이반자들이 돈을 다시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펼쳤고, 지금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아이디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돈을 금으로 바꿔주던 시스템, 전문 용어로는 근본위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971년까지 존재했던 이 시스템은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시작됐거든요.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는데, 브레튼우즈는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이름이에요. 여기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죠. 전후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금융관계를 원활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어요. 참여국들은 자기 나라 돈을 일정량의 미국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고, 미국 달러 자체는 또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파운드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정확히는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 가격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참여국들의 돈도 금으로 뒷받침되는 셈이 됐습니다. 각국이 엄청난 금 보유량을 쌓아둘 필요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시민들은 자기가 가진 달러를 직접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교환 특권은 오직 외국 참여자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나 중앙은행들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이미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금 소유를 불법화했었거든요. 이 시스템이 나쁘지 않게 굴러갔고,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국제 무역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전후 유럽 재건에도 큰 도움이 됐고요. 마셜 플랜 같은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도 이 안정적인 통화 시스템 덕분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화라는 건 국제 무역에서 충격 흡수 장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유롭게 놔두면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떤 나라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면 외환시장, 그러니까 각국 돈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평가절하된 돈은 그 나라 수출품을 세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제품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더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이게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도 증가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반대로 경제가 엄청 잘 돌아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국 경제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고,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동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를 고정시켜버리면 이런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경제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 미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달러가 금에도 고정돼 있고 동시에 다른 여러 나라 돈들에도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고정 환율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악용해서 달러가 실제 가치보다 싸게 평가될 때 달러를 쌓아둘 수 있었죠.
이건 미국 입장에서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쓰는 돈으로 만드는 대가로 감수할 만한 작은 손실이었습니다. 기축 통화가 주는 이득이 엄청났으니까요. 국제 결제를 달러로 하게 만들면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 이자 없는 대출을 해주는 셈이었지만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1960년대 말로 가면서 베트남전에 쏟아부은 막대한 차입금과 여러 국내 문제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야심찬 복지 정책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요. 정상적이라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 하락이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봤듯이 오히려 미국 수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지면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 고정 환율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났습니다. 브레튼우즈 참여국들은 달러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돼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당연히 자기 나라 돈을 과대평가된 달러로 바꾸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달러 보유분을 실물 금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특히 프랑스가 앞장서서 점점 더 많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게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미국의 특권적 지위에 불만이 많았고 의도적으로 브레튼우즈 체제를 압박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달러 대신 금을 쥐고 있으면 세계의 기본 교환 수단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이점을 잃게 되니까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 모든 교환 요청을 무한정 처리할 만큼 충분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떠올리는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경제에 떠다니는 모든 달러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이 어딘가 금고에 쌓여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돈을 전부 금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해도 문제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완전 지급 준비 제도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긴 했지만 아주 원시적인 경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시스템은 부분 지급 준비 방식이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통되는 모든 달러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금의 일부만 금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론적 근거는 이래요. 사람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실제로는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금은 무겁고 다루기 힘들고 보관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금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것보다 종이 돈이 훨씬 편리하잖아요. 부분 지급 준비 방식은 은행 시스템과 똑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은행도 모든 예금자의 돈을 다 금고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주죠. 참여자들이 금이 부족할 거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동시에 금을 찾으려 달려들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금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악명 높은 뱅크런 현상입니다. 프랑스가 교환하던 달러 규모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교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만 하면 시스템 전체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1971년 여름쯤 되면 미국 금 보유량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를 따라 금 교환을 요구할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달러의 금 교환을 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 일시적 중단은 나중에 돈을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이어졌죠. 닉슨은 이걸 일시적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실수였을까요? 돈을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요? 이 시스템을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고 말하는 건 정직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많은 이점을 줄 수 있거든요. 아마도 가장 큰 장점은 국제 무역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금은 세상에서 가장 대체 가능한 물건입니다. 원소 단위로 존재하니까 1g의 금은 세계 어디서든 다른 1g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죠. 녹였다가 다시 주조하고 또 녹여도 여전히 1g의 금입니다.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아요. 이런 이유로 두 나라가 모두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를 사용한다면 서로 거래할 때 거래 과정 중에 어느 한쪽 돈의 가치가 더 오르거나 내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 고정 환율 통화로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환시장에서 자기네 돈이 폭락할 수 있다는 내재적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역이 쉬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큰 규모에서 보면 환율 변동이 실제로 국제 무역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을 때 환율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돈을 금으로 보증하는 제도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금융억압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금융억압은 경제 불안과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저축자들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져요. 높은 물가 상승이거나 낮은 이자율이거나. 익숙하게 들리죠? 심각한 금융억압의 문제는 이게 돈을 저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로 부의 이전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 계좌에 평생 모은 돈을 넣어두고 연 3% 이자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엄청나게 화가 날 겁니다. 5년 뒤에 당신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방금 막 집을 사려고 큰 대출을 받은 옆집 사람은 엄청 기뻐하겠죠.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같은 기간 동안 절반이 됐으니까요. 처음에 빌린 돈은 집값의 절반을 살 수 있었는데 5년 뒤에는 집값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빚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덜 심각한 버전의 물가 상승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 중앙은행과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지 않고 나가서 소비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연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건강한 수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물가 상승은 명백히 나쁩니다.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기들 목적을 위해 금융억압을 악용하는 것도 막아줘요. 높은 물가 상승과 낮은 이자율로 우연히 이득을 본 주택대출자는 운 좋은 참여자였을 뿐이지만 정부 자체도 빚을 질 수 있고 금융억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버를 손에 쥐고 있거든요. 정부가 자기 빚을 물가 상승으로 녹여서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사실상 저축할 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역사적으로 여러 정부가 이 방법을 써서 전쟁 부채를 갚았거든요. 돈을 금으로 보증하는 제도 지지자들은 이런 게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물 금으로 뒷받침되는 돈이라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좋은데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부분적으로라도 뒷받침되는 돈은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가 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큼 구매력을 높이기 훨씬 어렵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장기적으로만 그렇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건 경제 모델을 만들 때는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형편없어요. 현실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죠. 현재 존재하는 연준을 예로 들어볼게요. 연준의 핵심 목표는 물가 안정성입니다.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바로 그거죠. 연준은 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이걸 달성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공개 시장에서 자산을 사거나 팔기도 합니다.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 같은 정책이 여기에 해당하죠. 현재 우리가 쓰는 것처럼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 돈 시스템에서는 금리를 움직이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맞출까요? 아니죠. 하지만 대안보다는 낫습니다.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에 손이 묶여 있거든요. 경제가 금을 많이 생산하고 물건을 많이 수출하면 금으로 뒷받침되는 돈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경제의 금광이 고갈되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돈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나머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금 보유량은 엄청나게 가치 있을 수 있지만 경제의 다른 모든 산업을 합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기술산업 같은 훨씬 더 중요한 부문들이 있는데 금 생산량의 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금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가진 금의 양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다는 뜻이에요. 매튜 오브라이언이라는 경제 전문 기자가 이걸 가장 잘 보여줬는데요. 그냥 두 개의 차트를 실은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금으로 돈을 보증하던 미국의 물가 변동을 측정한 거고
두 번째는 2008년 대불황 이후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던 시기의 물가 변동이었죠. 대공황 때는 물가가 무려 25% 이상 떨어졌는데 2008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대공황을 그렇게까지 악화시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뱅크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몰려드는 걸 막는 데 집중해야 했고, 그 대가로 물가를 유지하고 경제를 부양하는 걸 포기해야 했거든요. 대조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물가 유지와 경제 부양이라는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았죠.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970년대와 80년대에 브레튼우즈 금교환 체제가 끝난 직후 기록적인 물가 폭등이 왔잖아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물가 폭등의 상당 부분은 사실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금교환 제도와 1970년대 환율 고정을 유지하려는 시도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터진 거였습니다. 게다가 낮은 금리와 계속되는 엄청나게 비싼 전쟁으로 더 불붙었고 무엇보다도 치솟는 석유 가격이 결정타였어요.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직격탄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 필수품을 운송하고 생산하는 비용도 더 비싸졌거든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거의 모든 제품 가격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가 항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거의 모든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금 교환 제도를 떠난 게 70년대와 80년대에 경험한 높은 물가 폭등의 원인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가 물가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금의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를 채택하려면 실제로는 몇몇 나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세계에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거든요. 중국, 미국, 호주, 가나, 러시아가 세계 금의 대부분을 생산해요. 다른 모든 나라는 금을 가진 나라로부터 금을 얻어야 합니다. 이걸 약탈로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상적이지 않죠.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남미에서 금을 약탈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니면 중상주의 무역으로 할 수 있어요. 나라들이 가능한 한 많이 수출하고 가능한 한 적게 수입해서 금 유입을 늘려 경제를 계속 굴릴 금을 비축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약탈보다는 약간 낫겠지만 현재 역대 최대 무역 적자,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은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게는 여전히 엄청나게 큰 충격일 겁니다.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데 근본 위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금에 부여되는 가치에도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완전한 금 뒷받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금 교환제도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그 시스템 말이에요. 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시장 가격 근처에서는 유통되는 모든 달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금이 없거든요. 일부 계산에 따르면 금값이 10배 이상 올라야 한다고도 해요. 만약 미국이 시장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완전한 금 뒷받침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교활한 차익 거래자들이 그냥 자기 달러를 금으로 바꾸고 그 금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유로나 뭐든 다른 돈으로 팔고 그 돈을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달러로 바꾸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부분 지급 준비 방식인데 은행이 달러와 교환할 금의 일부만 보유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도 금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야 하고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돈을 믿어야 하는 걸 뱅크런을 피하기 위해 연준을 믿어야 하는 걸로 바꾼 것뿐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금에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돈 공급도 함께 늘어나야 해요. 더 큰 경제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돈도 더 많아야 한다는 논리죠. 돈 공급이 경제 성장에 맞춰 늘어날 수 없다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인데 여러 이유로 나쁩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구매를 미루게 되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하지만 제한된 돈 공급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경제 성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돈 공급이 중앙은행 금고에 쌓여있는 금의 양으로 제한된다면 진짜 확장을 촉진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돈이 떠돌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전후 시기를 미국 경제의 황금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이 우연히도 금 교환 제도를 사용하던 시기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1951년부터 1971년까지 20년 동안 미국 경제는 규모가 대략 3배 커졌습니다. 국내 총생산, 줄여서 GDP라고 부르는데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 가치가 3,360억 달러에서 1조 1천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갔어요. 1971년부터 1991년까지 20년 동안은 1조 1천억 달러를 조금 넘는 데서 6조 1천억 달러로 대략 6배 증가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가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기였는데도,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폭격당하지 않은 유일한 산업화 국가라는 독특한 이점을 잃었는데도 말이에요. 유럽과 일본이 재건되면서 경쟁자로 부상했거든요. 이 성장에 다른 요인들이 기여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요인들 중 많은 것들, 제한 없는 자유무역이라든지 자유로운 통화 정책이라든지, 네, 맞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는 대신 나가서 경제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물가 상승까지도 금 교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실제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이 뭔가로 뒷받침된다는 생각을 좋아하는 게 당연해요. 오늘날 우리 돈은 그냥 가치가 있다는 믿음으로만 뒷받침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금의 가치를 주는 게 뭘까요? 네, 알아요. 아주 좁은 산업적 용도가 있고, 네, 예쁘기도 하죠. 전자부품에 쓰이고 치과 재료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치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부드럽고 탁한 색깔의 밀도 높은 금속일 뿐이에요. 실용성으로 따지면 철이나 구리가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로 경제를 운영하는 건 보조 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말도 안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 막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조 바퀴를 달고 투르 드 프랑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경주를 달리는 사람은 본 적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으로 뒷받침되면서 사업을 하는 현대의 진보된 글로벌 경제도 볼 수 없어요. 금은 보조 바퀴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이 안전장치들 둘 다 자전거나 경제를 제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의 대안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이런 안전장치들은 방해만 하고 속도를 늦출 뿐이거든요. 결국 금으로 돈을 보증하는 제도로 돌아가는 건 현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971년 닉슨의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였고, 그 이후 세계 경제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금 교환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정책 이반자들의 손을 묶어버리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금 교환 제도가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드는 새로운 문제들이 해결하는 문제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물가 폭등이나 경제 불확실성은 금 교환 제도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팬데믹, 공급망 붕괴,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복잡하게 얽힌 요인들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생산 시설을 멈춰 세웠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끌어올렸죠. 금 교환 제도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책 이반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될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금 교환 제도를 고수하려던 나라들에서 더 심각했고 더 오래 지속됐어요. 금 교환 제도를 일찍 포기한 나라들이 더 빨리 회복했죠. 영국이 1931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빠르게 회복한 반면 프랑스는 1136년까지 버티다가 더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공황 수준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금 교환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개입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현재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물가 상승 통제에 실패하기도 하죠. 2021년 연준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금리를 올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손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과 더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겁니다. 금 교환 제도는 단순해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현대 경제의 복잡성을 다루기에는 너무 둔탁한 도구예요. 마치 21세기 컴퓨터 문제를 19세기 도구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금 교환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이 뭔가 실물로 뒷받침되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금의 가치도 결국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금이 실용적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으로 뒷받침되는 돈이나 아무것도 없는 돈이나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믿음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금 본위제는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우회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금 교환 제도를 벌인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필요했던 결정이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옳은 선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책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대 경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금 교환 제도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이미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상호 연결돼 있어서 금이라는 단일 상품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 교환 제도가 아니라 더 나은 경제 거버넌스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또한 국제적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한 나라만의 통화 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서 대응한 게 좋은 예시죠. 기술 발전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술, 실시간 경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통화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현대적 도구들이 금이라는 고대의 족쇄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1971년 닉슨의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필연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옳은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